근데 장기적인 투자 계속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방어적인 전략을 해야 된다. 리스크를 최대한 올린 채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0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투자 성과를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같은 성과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적게 안아야,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훌륭한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 또 이런 또 좋은 책은 또 소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책을 사서 다시 이런 시기에, 저는 반성하고 피드백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시기에 공격적으로 더 이렇게 투자를 못하는 자금 상황을 만들었는 거는 이 앞전에 내가 좀 욕심을 부렸다든지, 그래서 리스크를 많이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책이 잘 이야기해줘요. 중간에 이런 내용이 참 뼈아프게 느껴져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 보면 이 20가지 투자 철학을 이야기해요. 하워드 막스님께서 그 중에 7번 리스크를 제어하라. 일단 이 제목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또 탁 쳤어요. 읽어볼게요. 중간에 읽어볼 만한 내용을 체크를 했는데, 훌륭한 투자자란 모름지기 자신이 걷어들인 수익에 상응하는 것보다 적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된다. 낮은 리스크로 중간 정도의 수익을 올리거나 또는 중간쯤 되는 리스크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투자 성과를 많이 이야기하기보다는 같은 성과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적게 안아야, 그런 걸 생각할 줄 알아야 훌륭한 투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실은 대체로 리스크가 부정적인 상황과 만날 때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공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손실은 리스크 더하기 악재야. 그러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악재가 없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평화의 시대. 그럴 때 손실이 없겠죠. 손실이 있어도 약한 손실이겠죠. 또는 수익권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포트폴리오에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단지 그 리스크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근데 언제 리스크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냐? 악재를 만나면 이게 손실로 드러나거든요. 그럴 때 내 리스크가 얼마였구나, 내가 얼마나 좀 비중을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노련하고 수준 높은 관찰자만이 호경기에 포트폴리오를 살피고 거기에 포함된 리스크가 낮은지 높은지 예측할 수 있다. 수준 높은 사람들이 이게 괜찮을 때, 남들이 가자 이러고 외칠 때 내가 지금 괜찮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생각이 참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실적이라는 거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동일한 리스크의 수익이 더 높은 것보다 훌륭한 실적이란 거는 동일한 수익에 리스크를 더 적게 하는 것이, 그게 더 훌륭한 투자다. 보통 부가가치라고 그러면 동일한 리스크에 내가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엣지로 수익을 더 부가가치 창출시키는 게 훌륭한 실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오히려 동일한 수익에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게 더 훌륭한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훌륭한 투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같은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를 통해 더 적은 리스크 속에 그러한 성과를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같은 맥락으로 워렌 버핏이 했는 유명한 말이 있죠. 썰물이 되면 누가 수영복을 입고 있는지, 누가 빨가벗고 있는지 썰물일 때 안다. 이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리스크를 제어하는 투자자는 자신이 미래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하워드 막스가 또 새로운 메모의 제목이 Nobody Knows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같은 말이죠. 신중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진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쁠지, 또는 정확한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러시안 룰렛보다 훨씬 더 비정하다. 실질적인 투자는 러시안 룰렛보다 더 비정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현실의 리볼브, 총알은 우리 6개 들어가잖아요. 러시안 룰렛 하면 6개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의 약실이 있다. 그래서 치명적인 총알이 발사될 확률은 현실에서는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러시안 룰렛 참가자들은, 쉽게 말해 투자하는 사람들이겠죠. 투자자들은 수십 번의 시도 뒤에 총에 총알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투자자는 자신도 모르게 러시안 룰렛을 하면서 낮은 리스크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안 룰렛처럼 맞으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투자가 그렇거든요.
내가 막 공격적, 야, 나스닥은 신이야, 뭐 이러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는 사람들은 장기 성과를 냈을 거예요. 성과 났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잘 나온 사람도 운 좋게 있고, 그런 운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자라고 했는 사람은 혹시나 굉장히 치명적인, 지금 우리가 돈 번 이야기는 많지만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는 또 잘 모르잖아요. 가정이 정말 파탄날 정도의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가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서는 위험하다. 그거는 왜 그러냐?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워드 마크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2008년 뉴스 기사의 제목들은 레버리지를 이용해 자산을 매입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거나 파산한 증권들의 이름으로 채워졌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중간 정도의 변동성을 가진 자산에 적합한 레버리지를 이용했으나 여태껏 본 적 없는 가장 큰 변동성에 직면했던 것이다. 2008년도에 그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쉽게 말들은 하지만 예외적인 사건에 철저히 대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정도의 하락을 견뎌야 한다면 레버리지는커녕 그런 자산에 투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표준 종기공포 나오죠. 그림이잖아요. 보통은 우리는 A, 가장 평균적인 범위를 예상한다, 그걸 희망한다. 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B, 또는 그거보다 조금 좀 못한 C 정도 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가 가끔은 예상치 못한 범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D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일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망각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를 들어 2008년에 일이 터지고 나서 2010년, 2011년쯤 됐을 때 그때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당장 2008년도를 생각해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걸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결과 E, 거의 끝에 있는 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E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례적이고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D나 E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리스크 대비 예상 수익이 높을 때 그 리스크를 알고도 수용을 한다. 아주 가끔 블랙스완 같은 일이 현실화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없다. 이제껏 봐온 것보다 결과가 나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만 계속 늘어놓는다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 행동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없다. 한 세대에 한 번 일어날 법한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쉽게 말해 10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일까지는 고려할 필요 없다. 그건 대비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한 세대, 우리 보통 30년이죠. 30년에 한 번 일어날 법한 일 정도는 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코스피라고 생각해봤어요. 뭐 이 정도가 있는 거야 우리가 코스피 박스 안에 있는 범위라고 생각한다면 D는 과연 뭔가? E는 뭔가? 우리 코스피가 이제 1980년도에 코스피가 개장된 이래로 가장 무서웠던 공포는 IMF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 더 났죠. 그때 PBR 기준으로 한 0.5 정도 됐을 거예요. PBR 기준으로 반토막이 났죠. 그런 일까지는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일어날 법한 예상치 못한 일들, 블랙스완 같이 D, 이런 건 과연 뭔가? 그게 우리가 예전에 좀 전에 있었던 코로나,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그 정도 일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라. 망각하지 마라. 제가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금을 어디까지 확보했다고? 제가 코로나 때까지 확보해 놓은 거예요. D까지 확보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졌던 거예요. 여기까지 준비는 생각 안 합니다. 여기까지 분단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항상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기적인 투자 성공으로 가는 길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 제어에 있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병원에서 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선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는 수익 극대화 전략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좋아한다. 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나는 평생에 딱 한 번 할 거야, 이번에 딱 한 번 할 거야 라고 하면 리스크를 최대한, 레버리지를 최대한 올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인 투자 계속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방어적인 전략을 해야 된다. 리스크를 최대한 올린 채로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0이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 책의 리스크와 관련된 리스크를 제어하라라는, 평상시에 리스크를 좀 생각하고 있어. 사실 뭐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데 리스크를 평상시에 제대로 평가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스크를 언제 알 수 있냐? 손실이 발생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리스크 플러스 악재잖아요. 악재가 생겨서 내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런 이제 내가 얼마큼 리스크를 제어하지 못하고 안고 있었다라는 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면서 한번 무릎을 또 다시 한번 쳤고, 뭐 이번 기회에 공격적으로 해서 더 많은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아, 내가 이때 얼마 샀으면 지금 얼마 벌었을까, 이런 상상하면서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쓰잘데기 없는 행동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계속 복귀해가지고 더 가슴 깊숙하게 몸에 새기면 또 이런 기회는 생각보다 또 자주 옵니다. 아마 작년 8월 달에 엔캐리 트레이딩으로 큰 아픔이 있어가지고 잘 복귀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아마 또 기회를 삼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자주 오기 때문에 이럴 때 한번 다시 한번 잘 피드백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요거 갖고, 또 다른 거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